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분들 계시지만 시간상에서는 바로 5분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원장선생님께서는 우리 연구원 말고도 아산 나눔재단 이사장을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 오셨는데, 오늘 이제 나눔재단에서 두 개의 회의가 연속적으로 있어가지고, 대신 오늘 뭐 좋은 로봇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발표 스님들과 여기 오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라고 해서 대신 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워크숍을 기획한 것은 우리 연구원 자체의 워크숍을 기획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저희들이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만, 대학 도서관이 있고, 대학 기록관이 있고, 또 역사 문화학과에서 또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또 재단법인 울산기록연구원이 또 울산대학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앞으로 이 기록 관련 기관들이 상호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관하고 같이 좀 협조하는 그런 체제를 해가지고 관련 기관에 해당되신 분들 저희들이 좀 초청 좀 했습니다. 어떻든 인원은 뭐 적습니다만은 저희들은 큰 꿈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아산 리더십연구원이 단지 학교 설립자인 창업자였던 그런 정신을 계승한 것과 더불어가지고 울산대학의 어떤 위상 제고가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려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니까 사실은 DB 구축이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또 오늘 주제로 아카이브 구축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는 남만 뜻은 이해를 합니다만 정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들은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또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한 8개월이 지났습니다만 비교하자면 참새처럼 열심히 쪼아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만 뭐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청바지씩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독수리의 어떤 그런 시각을 가질 때가 됐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큰 그림화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 아는 지식이 너무 얕아가지고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좀 초빙해가지고 좀 제대로 하고자 라는 것이 첫 번째 저희들의 목적이 같습니다. 어떻든 출발은 작지만은 저희들은 이런 것들이 큰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믿으면서 좀 울산대학교가 새로운 위상으로 나아가는 한 초석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작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큰 물줄기를 형성할 수 있어야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 발제를 맡아준 세 분께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마운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일정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2시 10분부터 이제 첫 번째 발제를 들어가지고 5시 반, 우리가 만약에 지금 순서는 한 발제 30분 정도, 그 다음에 질의 토론 한 30분 정도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종합 토론 시간에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발표는 우리 명기대 디지털 아카이빙 연구소에 계시는 이경래 선생님의 통합형 아카이브 준비, 운영 관리는 재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일하고 있는 이경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에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청받은 거는 통합형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관리를 위한 제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오늘 제가 알고 보면 실무 쪽에서 실무자들이 어떻게 아카이브를 구축할 것인가, 어떤 좀 구체적인 그런 절차라든지 스텝 이런 것들에 대한 요청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피를 할 텐데, 사실은 저희 아카이브 쪽에서 통합형 아카이브가 되면 좀 허브 시스템 정도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은 문화대청 사업하고, 최근에 제가 했던 게 이제 현대미술관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면, 첫 번째 문화대청 같은 경우는 문화유산에 관련된 기록 정보 자원을 상당히 흩어져 있거든요.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유관기관의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대청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문화대청이 다 통합해서 서비스하는, 그래서 허브 아카이브 시스템을 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조금 기록물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화유산 아카이브가 기록물이 아니라 시간미술 정보 자료라는 개념을 썼어요. 그러니까 주로 예술 분야의 자료들인데,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잘 알지만 지금 서울관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과천관, 공간이죠. 과천관이 있고, 또 덕수궁관이 있고, 지금 이제 서울관이 지어지는 상강구도예요. 그러니까 그 상강에 가까이 갖고 있는 기능, 가까이 갖고 있는 기록물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서비스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통합한 아카이브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얘기하는 통합한 아카이브는 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청하신 게 뭐냐면, 이 통합형이라는 게 다양한 문서 형태들, 다양한 형태죠. 문서라든지, 비디오, 음악, 아니면 3D,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들을 통합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의미의 통합 아카이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통합 아카이브의 의미에서 요즘에는 최근에는 아카이브를, 그러니까 도서관,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죠. 그다음에 박물관, 뮤지엄, 또 아카이브. 그래서 아키비브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도서관, 박물관, 아카이브 기능이 같이 통합되는 그런 통합 아카이브. 그래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원래 아카이브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하거나 직접 좀 트랙해서 과정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스텝은 SAG 현황 분석이에요. 그래서 현황을 분석하고 그것에 물론 기본적인 프레임은 아카이브 기본적인 보편적인 프레임이 있지만 그것에 현황 분석을 더하게 되면 저희가 맞춤형 어떤 아카이브에 대한 실무적인 제언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아산 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SAG 분석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언들은 상당히 보편적이고 아카이브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격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얘기가 있으면 진짜로 된다면 현황 분석을 하고 정확하게 원하는 것, 정확하게 이 아카이브를 설립하고자 하는 방향성 이런 것들이 저희가 잡는다면 오늘 제가 발표하는 것에서 보다 더 맞춤형, 보다 더 특화된, 아산 아카이브가 특화된 그 아카이브 시스템이 구축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이제 파괴로서 통합형 아카이브의 기능 구성입니다. 두 번째는 기능별, 주요 업무 내용, 이행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통합형 아카이브의 기능 구성에서는 첫 번째 기능 구성도, 그 다음에 기능 구성부의 기능별 명세,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 설계 및 지침이 합니다. 통합형 아카이브의 기능 구성입니다. 통합형 아카이브의 기능 구성. 통합 아카이브에서 수행할 업무를 선정해서 기능을 구성한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물관 기능, 도서관 기능, 기록관 기능과 연구센터 기능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의 성격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개념을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 아카이브의 핵심 기록을
생애 주기와 운영자의 소통을 고려한 대기능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통화 아카를 원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 수집, 관리, 연구 편차, 서비스, 그리고 시스템 도출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제가 꼽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편리적인 기능이고요. 이것이 이제 맞춤형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분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기능이 대부분 확장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보다는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설정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기에는 수집이나 대기능이 되어지고 수집 일정량, 일반 기록 수집, 고정기록 수집,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의 접근성과 요소에 따라서 주기능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형 아카이브 기능별 양식입니다. 수집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수집 일정량, 일반 기록 수집, 그리고 고정기록 수집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수집은 통합 아카이브에 기록한 전략이 일거하여 기초 수집을 선택해서 기록을 수집하는 기능입니다. 기록 수집 방법으로서 일정량 방식의 문화 수집과 수집팀의 기록 오프라인을 안내하는 수집 활동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뒤에서 상세히 제가 다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일단 독보상과 기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보면은 지금 대기능 수집, 관리, 연구 편찬, 서비스, 시스템 구축 관리가 나오고 수집 일정량, 일반 기록 수집, 구축 기록 수집 이런 말들이 전개가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중기능을 잡은 거는 주제 서브젝트별로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능 소개가 끝나고 나면 물론 중기능에서 소개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중기능으로 소개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바로 실무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그 기능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업무 프로세스 설계라든지 실무자들이 프로세스만 설계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경우 그것에 대한 그 프로세스별 구체적 지침이 나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 설계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 설계는 아까 대기능 수집 대기능에 중요한 게 내려가지 마시고 대기능에서 그러니까 수집인 경우에는 수집 기획, 조사 연구, 수집 실행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별로 다시 기능 분석을 하고요. 그 기능별로 그러니까 수집 기획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획서라든지 아니면 뭐 조사 연구, 그러니까 조사 연구에 필요한 지침이 나오게 되고 이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 지침 개발까지 이어지는데요. 저희가 업무 프로세스 설계할 때 저희 업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아이디의 제보라는 어떤 기획 모델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국방성에서 쓰는 그 기획 모델 부분인데요. 이게 가장 명확하게 그 프로세스를 저희가 가장 업무 담당자들이 명확하게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을 많이 쓰는데요. 일종의 지금 화살표 보시면 화살표가 들어가고 화살표가 나옵니다. 그 위에도 화살표가 있고 밑에 화살표가 있는 그런 업무 프로세스인데요. 처음에 들어가는 것이 인풋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문서라든지 액션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는 거고 그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오는 성과물, 그 성과물은 다시 다음 프로세스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에서 화살표로 시작하는 부분은 바로 그 통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는 주로 기록관이라든지 기관의 어떤 정책, 아니 지침, 들어가는 그런 법률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아래에서 이제 통제하는 부분은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주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 프로세스에 필요한 인풋, 아웃풋, 메커니즘 그리고 컨트롤 이런 것들이 다 상세히 설계가 되고 그 속에서 굳이 업무 프로세스, 업무를 진행하는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서는 또 개별적인 매뉴얼이라든지 지침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작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작권 관리 지침이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기관의 어떤 저작권 운영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 관리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수익 기획 지침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소기능은 아니니까 여러분 아까 조기능까지 보셨는데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 소기능 단위별로 필요한 매뉴얼이 보통 5개에서 6개, 많게는 10개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업무
문제없이 아주 표준화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아까 다시 이제 중복되는 부분은 기능별 주요 업무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직, 관리는 직접, 물리적, 디지털 통제로 나누어집니다. 콘텐츠 제작, 연구 편찬, 버추얼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관리입니다. 수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수집할 것인가, 수집 범위를 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전략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 연구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은 가장 액티브화라기보다 보다 프로액티브한 수집 전략을 많이 제안을 합니다. 프로젝트를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도큐멘테이션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제가 설명드린 수집 2.0이라는 수집 전략입니다. 그래서 수집 범위는 코어 아카이브에서 수집 관리대회가 기록의 범위를 확정하고 기록과 개선을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기록관이라든지 기반의 정책이라든지 운영 방안 이런 걸 밀접하게 역할서 중에서 산출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집 전략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입니다. 기록을 무駄 없이 기록하기 위한 전략으로 시간 범주와 활동 및 사안 범주를 설정하면서 기록이 있을 소재와 수집할 기록 범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리드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기록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사실 수집 방법은 기존의 문구를 기증을 하거나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제공하는 방식이지만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기록을 만약에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인물 기록화 전략 사례를 지금 제공을 했는데요. 만약에 정준 회장 같은 경우에 어떤 기록화 전략이라고 그러면 대범주로서 이제 그분의 어떤 개인사 성장기, 그리고 그분의 활동기, 해임기, 또 추후 시기 이런 식으로 대범주를 나누고 다시 보면 중범주, 소범주.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수집된 기록을 일단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뭔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성 요소는 일종의 리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록물을, 그 외의 기록물을 갖고 있을 법한 사람들이죠. 아니면 소장처라든지 그런 걸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계가족, 가족사 같은 경우는 직계가족, 마을 주민, 친구들이 갖을 수 있죠. 그렇게 설정을 하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기록이 있을 것인지 먼저 저희가 추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생 자료를 갖고 있을 수 있고, 족보도 있을 수 있고, 가족사진, 가족사 부술. 그래서 이미 어떤 이론적인 설계 속에서 그 기록물에 대해서 접근을 시도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리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기록학계에서 리드라는 표현은 어떤 잠재적인 그 수집 기록물에 대한 어떤 소장처 아니면 정보 아니면 다양한 정보들을 묶어서 리드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 리드 개발한 주로 이제 기록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무엇도 있어도 충분히 좋은 리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좋은 리드의 개발은 곧 어떤 기록화 전략에 성공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집 범위에서 앞에 그림을 보시면 우선 기록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을 보시면 바로 다큐멘테이션 전략에 해서 수집할 기록, 그 다음에 기록이 있는 맥락과 문서들의 결과를 보완하는 기록, 그래서 생산 구술 기록까지 이렇게 수집 범위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수집 2.0은 최근에 민주주의 2.0 또는 가공비 2.0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수집 2.0, 웹 2.0의 기본 정신과 그리고 책임 있는 집단 요즘을 발휘할 수 있는 대중 참여형의 수집 기획입니다. 그래서 수집을 단지 수집팀들이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호흡을 얻어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같은 기록관의 웹사이트에 수집 2.0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대중들이 저기 기록물이 있는데요 하고 기증하거나 아니면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면 그것에 이제 접근하고 수집팀이 접근해서 그 기록물을 평가해서 가져오는 방식인데요. 지금 제가 지금 사례를 든 거는 기억의 나무를 키워주세요가 있었고요. 또 아까 이제 현대미술관 사례를 얘기했는데 현대미술관이 아직까지 지금 시공 중입니다. 아직 서울관이 아직 걸리고 왕년인 건 아닌데 지금 외벽을 20명의 아티스트들이 그라피리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 그라피리를 그렸는데 사실 현대 공공이 지금 서울관이 있는 데가 상당히 외국인들이 많아요. 사진을 많이 찍어요, 거기서.
그래서 지금 현대미술관이 프리 오프닝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닝 전에 프리로 온라인에서 어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짜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웹에서 웹사이트를 먼저 띄우고 그 웹에서 그 시공 단계에 있는 기록물을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그래피티 앞에서 그림들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미술관 시공마장과 나 이런 식으로 주제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아까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도 정주영 회장과 나 이런 식으로 올리면 사람들이 동기 중이라든지 아니면 동창 중에 같이 뭐 학교에서 소풍 갔다가 찍은 사진이 있으면 기증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기록물이 있으니까 접촉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 수집 2.0 부분이 사실 기록 그 수집팀이 할 수 있는 그 수집할 수 있는 기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신선하면서 귀중한 자료를 많이 수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2.0은 기획이 그러니까 정주영과 나 이런 식으로 기획에 의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자유로 관련된 모든 기록을 수합해서 그것을 나중에 이제 지금 기록물 수집팀의 역할이라고 보았는데요. 수집팀들이 그걸 이제 수합해서 기술해서 분류를 하고 거기에 항목 설계를 한 다음에 관련된 정보를 축적하고 이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록물을 수집하고 나서 그걸 다 가지는 게 아니고 그 기록물 수집팀 같은 경우는 그 기록 선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평가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 관련된 기관의 정책, 우리 기관은 이런 것들을 사명을 갖고 그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록물을 선별한다든지 아니면 역사적인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다든지 아니면 기록물 자체가 가지는 어떤 아티피셜적인 어떤 가치들 그런 것들 아니면 이 기록물은 굉장히 유효성이 있어 유효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 하는 몇 가지 기준들을 기관별로 기관의 특성에 맞는 평가 기준을 선별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수집팀이 어떤 선별을 하는 거죠. 어프레이즈를 해서 기록을 수집하는 그런 방식으로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 수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수집은 기록화 전략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화 전략은 사건, 주제, 기후, 활동의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합니다. 현재 근데 기록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록입니다. 현재 수집 정리된 기록의 분석 그리고 문헌 조사라든지 다양한 어떤 미리 개발을 통해서 분석을 한 후에 향후 수집되어야 할 기록 범주 설정이 필요하며 기록물의 결락을 보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록화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체계적인 기록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국민의 소재 정보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수집 업무 절차입니다. 그래서 연구조사하고 수집 전략을 기획한 다음에 비디오를 개발하고 기준 예정자를 접촉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프로세스별로 상당히 많은 지침들이 만들어지고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정자를 접촉하고 난 다음에는 그 기준자가 이미 현재 실습을 하고 그리고 선별, 평가, 어프레이즈를 해서 수집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정된 기록에 대해서는 수집을 하고 1차 선별 정리하고 입수 대여 목록을 작성해서 준비서고 입고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수집은 수집 준비, 수집 실행, 1차 정리 이러한 과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화 전략, 일반 수집의 기록화 전략은 예비 이반 단계, 그러니까 이 기록화 전략 단계는 지금 어느 과정에서 말씀드리면 수집 전략 기획과 리드 개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비 이반 단계에서는 기록화 영역비 범주를 설정하고 국내외 기록물 소장 현황을 파악해서 대상을 선정합니다. 그럼 실행 단계는 기록화 전략의 개별적, 협력적 실행과 계속적 리드 개발 그리고 활용 단계는 지금 기록화 영역의 평가를 다시 해서 기록화 전략을 다시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예비 2반 단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구술수집입니다. 기록물로 남아있지 않은 분야 또는 사안의 기록화와 공식 기록의 이론 맥락에 대한 당사자의 경험을 구술기록하는 것으로 구술 수집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적 사건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구술 수집 프로젝트도 이렇게 구술 준비, 체력 실행, 자료 정리, 일반 수집보다 훨씬 더 좀 프로세스가 훨씬 더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술 수집 전략
설계 부분을 보시면 수집 전략 설계 부분은 무엇보다 첫 번째 할 것은 기관이 구술 수집을 하기 전에 구술 수집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 구술 수집을 왜 하는지, 정말 목적이 뭔지, 비전이라든지 구술 수집에 대한 정확한 사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 주요도, 구술의 어떤 역사적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한 객관적인 주요도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가치 중립적인 구술 체력 전략을 설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 체계에서는 구술팀 연구진이 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시행하고, 그다음에 장기 지속적인 수집 및 생산 기반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술 연구 인력 풀을 운영 체계를 모색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표준화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구술을 통해서 수집된 체력 확인 기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카이빙을 위해서의 어떤 가장 기초적인 작업인데요. 그 구술 체력 서식이라든지 매체 표준화라든지 아니면 필수 메타 표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것은 나중에 어디에 적극적으로 필요하냐면 바로 활용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술 기록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 표준화 폼에서 맞게 표준화돼야만 그것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표준화 전략 이후에 활용 전략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수집 부분은 그냥 관리 부분입니다.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 물리적, 그다음에 디지털 통제 세 부분을 나눕니다. 먼저 지적인 통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록물의 내용, 구조 맥락을 파악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분류하고 정리, 등록 및 메타데이터 입력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수행하고 상시적으로 해당 기록물을 관리하면서 지적 차원의 변경 사항 통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출처에서 입수되는 변경 기록물 다 메타적으로 다릅니다. 그 출처 다 달라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기록물의 그 상태, 디지털 그 매체 상태라든지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 정보를 인간의 기준으로 작성하고 통제해서 효율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 대상의 논리적인 구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그 주요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을 입수하면 첫 번째 하는 것이 바로 그 지적 통제의 스텝으로서 분류 범주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주 범주로 분류를 먼저 설정하는데요. 아까 앞에서 이제 제가 개인화 그 전략을 기록 전략에서 보면은 바로 이렇게 개인 성장이라든지 주 범주, 그다음에 활동기, 아까 말씀드린 테임기,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그 학술원에서 프로젝트를 했는데 학술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학술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한국의 학자들의 그런 어떤 테임하신 분들의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학술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설정을 했냐면 그러니까 개인 성장기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재직기, 그 다음에 기관 재직기, 퇴임기, 이후의 활동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같은 개인 아카이브라 그래도 주제 범주 설정의 부분에서는 어떤 직업별로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분류 범주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관리 단위 편성합니다. 그러면 활용 편성이 상대적으로입니다. 여기까지가 분류 정리 단계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관리 단위 편성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등록을 하고 자동 기록을 확인한 다음에 상세 정보, 즉 메타데이터를 입력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라벨링하고 서보 또는 서보 반영을 한 다음에 위치 정보를 입력해서 배치하는 것까지가 시적 통계 단계입니다. 말씀드린 주요 체계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수집된 기록물들이 전체적인 의미에서 어떤 지적 위치를 가지는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일반 수집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개인의 엠패딩 또는 개인의 주제별, 사안별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것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술생의 기록물의 경우에는 기획 주제별 또는 구술자별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관리 단위 편성과 구분과 편성입니다. 이 부분에 이제 저희 아카이브의 기본적인 그런 용어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록물 건, 그다음에 기록물 건들을 어떤 용도별이라든지 주제별이라든지 어떤 필요성이 있으면 묶습니다. 파일 형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철입니다. 그리고 철들이 묶이고 나면 그것을 이제 묶음에서 본인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관리 단위 구분과 편성인데요. 제가 여기서 구조를 하나 더 넣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록물의 경우는 건전에서 많이 그치는데 최근에 만약에 과거라는 영화가 있다. 그러면 그 영화 한 편은 꺼립니다. 하지만 그 영화의 여러 씬들이 있잖아요. 그 씬을 하는 컴포넌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전자기록물의 경우, 이메일 같은 경우도 이메일 한 기록물이 꺼립니다. 근데 이메일 같은 경우도 거기에 첨부 문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 내부적인 그 건에 대한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어떤 관리 단위조차도 많이 세분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시면 되고요. 전자기록물의 경우에도 재조직 및 단위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옆에 촬영 부분 뒤에 설명을 보시면 연도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게 다 비슷하지만 만약에 기록물 유형이 다를 경우, 그러니까 제너럴한 유형을 문서라든지 포토그램, 그다음에 무빙, 이미지, 아니면 아티팩트라든지 이렇게 만약에 유형이 다르다면 철 부분을 실행해야 됩니다. 그게 메타데이터 표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관리되기까지 형성이 되면 국내의 메타데이터 관련 표준들의 요소를 저희가 반영해서 짜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관마다도 다르게 설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관의 어떤 요구라든지 그 에이전시 분석을 통해서 다르게 설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 주로 이제 저희가 메타데이터 표준을 짤 때 많이 고려하는 것이 ISRD라든지 아니면 ISO 국제 메타데이터 표준안 이것을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로 해서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즈된 메타데이터 표준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타데이터가 너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가장 좋은 것은 모든 자동적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시스템적으로 좋지만 일단 메타데이터의 필수, 그러니까 맨데이토리하고 옵셔널을 주로 나누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수집, 메타데이터 요소안, 등록, 기술 요소안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수집인 경우는 범주를 수집처 정보, 그리고 수집 기록 정보, 개요 정보 이렇게 나누는데 수집처 정보 같은 경우는 기증자, 연락처, 활동 영역, 아니면 연관 정보 이런 게 들어가고 수집 기록 자체에 대한 정보는 생산 연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세분화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등록 메타데이터도 핵심 영역, 내용 영역 이런 식으로 범주를 설정을 하고 나서 요소를 세분화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단위 라벨입니다. 메타데이터가 확인되면 물리적 관리단위 보존상자, 철, 건별로 라벨을 실행해서 향후 개별적인 식별이 가능하게 하려야 됩니다. 그래서 문서, 건별, 보존상자 라벨, 철별 라벨, 그 다음에 다른 유형, 매체, 건매체권 라벨, 광물유권 라벨 이런 식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게 메타데이터 요소도 사실은 계층별로 다 다릅니다. 철단위 메타데이터 표시 요소가 다르고요. 건 단위 메타데이터 요소가 다릅니다. 보존상자 레벨에서도 다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적 통계에서 끝나서 물리적 통계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기본적인 장비 보존과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적절한 시설 장비 환경을 구비하고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보존 보건 처리를 수행하며 활용 처분 등 물리적 변경사항 통계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보존 능력을 구축하고 통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로 이 상세한 그러니까 절차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방식도 주의사항입니다. 기록을 이송 시 이게 물리적 통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증하고자 하면 우리가 가서 기록물을 가져오는 때 상황인데요. 기록물 목록 그리고 인수 인계서 등을 작성 교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 확인과 유사시 추적이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건 아까 저작권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록물을 가져오는데 그 기록물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건지 소유권을 효력하는 건지 아니면 그 기록물에 대한 소유권을 원래 소유자가 갖고 있지만 활용권만 갖고 오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이 당시에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폼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다양한 이용들을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이 원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구입이라든지 기증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보도가 필요합니다. 이전 방식 유형은 일반적인 기관들의 매체적 특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이 문서류 가림물 도서류, 도면류 다 매체별로 다 개별화된 특화된 그런 물리적 통계 방법들이 다 기록학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체 형태별로 특화된 관리 방안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기 매체로, 광고 매체로, 백자 패널로, 광고로. 그 다음에 디지털 통제 부분입니다.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인데요. 디지털 기록의 데이터 통제를 위해서 디지털화, 그리고 디지털 생산, 그러니까 디지털화 되지 않는 것도 디지털화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디지털을 생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운 규격에 맞춰 실행하고 디지털 차원의 변경상 통제를 수행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공정 및 통일 기준을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적으로 이제 국가기록, 우리나라에서 기록물 DB 구축 작업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나라에서 하는 디지털 표준, 서리센터 디지털 모범 실무 등을 참고해서 저희가 만든 일종의 가장 최소한의 그런 형태라든지 해상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문화재청 사업을 할 때 문화재청에서는 상당히 고화질을 요구를 했어요. 서비스하는데 최상의 3D까지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경우, 그러니까 재정적인, 경제적인 게 허락하고 여유가 있으면은 이런 해상도라든지 이런 걸 훨씬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잡은 거는 그 기준의 최소한 미니멈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간의 어떤 재정적인 상황 이런 걸 봐서 아니면 가장 중요한 기록물은 해상도를 높여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3D를 제작한다든지 그런 방식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서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데 있어서 상세 규격, 그리고 디지털 바로 생산하는 상세 규격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가 또 여기에 추가가 되냐면 바로 콘텐츠용 그리고 모바일용 상세 규격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다 모바일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용 상세 규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들을 저희가 문화재청 작업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바일용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용이라든지 아니면 애플용의 어떤 포맷을 써야 되는지, 또 어떤 해상도 유지를 해야 되는지, 크기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 포맷을 잡아보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형태에 있어서도 문서, 이미지, 동영상, 음원, 오디오까지를 제가 뽑았는데 최근에 여기에 더해서 3D, 그다음에 버추얼,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 여기에 추가가 되고 모바일용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돼서 최근에는 더 많이, 그리고 하는 기관들이 다 요구를 하면 이거 필요하다 해달라, 그게 더 서비스가 많이 들어가고 이용자들이 많이 요구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상세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해상도 부분도 훨씬 더 최근에는 많이, 왜냐하면 기존에는 아카이브를 보존을 생각했는데 요즘은 다 서비스 활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통계에 있어서 꼭 하나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바로 보존용하고 활용용을 구분해야 됩니다. 규격을. 그래서 보통 보존용이 훨씬 더 화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활용용도 가능하면 좋겠지만 재정적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활용용은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활용용은 이제 웹 서비스용, 그리고 이미지를 제공하는 썸네일용 이런 식으로 해서 역시 형태별로 포맷이라든지 상세 규격을 정해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이 콘텐츠 제작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공유하고 있는 기능을 이용자의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콘텐츠 기능 개발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그냥 안전 보관, 보존 그런 건 요즘에는 사실 보존이 왜 보존하는데 콘텐츠 제공하고 서비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카이브가 주는 인식도가 상당히 많이 포커스가 많이 바뀌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쉽게 수집한 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사안, 세분화된 이용자에 대한 주제 등을 선정해서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주제별, 대상별 콘텐츠를 보시면 민주화 운동 사업들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을 특화시킨 하나의 대상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특화된 콘텐츠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문화재청 같은 경우도 초등학생들이 상당히 그 학교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트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과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본 키워드들을, 문화재청에 대한 키워드를 저희가 다 뽑았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가 들어가면 그 기능을 뜰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는 이용자들이 뭘 원하는지 이용자들의 특화된 구글치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용자들의 대상별 특화된 콘텐츠들을 다 다양하게 만드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현장식과 같은 맥락인데 이용자들이 제작하는, 직접 참여해서 제작하는 콘텐츠 유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편찬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집한 기록물을 직접 통제한 결과에 기반해서 전문 연구자의 연구를 지원하고 일반 연구자가 손쉽게 활용해서 하기 위해서 연구 편찬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뭐 유용자는 세분화할 수 있죠. 전문 유용자, 일반 유용자. 최근에는 뭐 콘텐츠 프로바이더도 하나의 유용자예요. 네트워킹 기관들도 이용자가 되고. 그래서 네트워킹 기관들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우리 기관들이 그런 콘텐츠를 쓰고 싶다. 그들을 위한 또 다른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고화질을 유지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아주 다양한 이용자를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생 같은 경우는 콘텐츠 프로바이더들 일반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이용자 대상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기관들도 이용자들을 가장 기관의 특성에 맞는 이용자 세분화 작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연구 편차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는 바로 연표 관리입니다. 그래서 클리닉 레벨 교육하는 경우는 일자별로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 연표 관리가 계속 체계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관리되고 나면 바로 여기서 연구 편찬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야별 연구 편찬, 주제별 연구서, 그 다음에 시청적 연구 편찬에서 다큐 EBS 지식 측면 운의 개념의 동영상을 제작한다든지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버추얼 서비스입니다. 통합 아카이브 허브 시스템 이런 것들의 개념이 한국에 사실 들어온 거는 해외에서의 EU죠. 유럽 유니언의 유로피아나 영역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유로피아나가 뭐냐면 이 버추얼 서비스를 너무나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실 이 유로피아나는 기록물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면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기준에서 자기도 서비스하는 경우지 기반을 다 네트워킹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대하는 것은 서비스 시스템이에요. 허브 서비스 시스템이지 허브 아카이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트워킹을 가장 매끄럽게 해서 그 네트워킹을 통해 서비스를 하고 고화질을 제공을 하고 그런 방식이고 그 각각의 네트워킹 기관들의 표준을 얘기해서 니네 이 표준을 맞춰줘. 그럼 내가 서비스 해줄게.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기관들을 홍보하고 이건 아주 자율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법적으로 강제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물리적인 강제가 없어요. 기록물에 대한. 얘네들이 하는 것은 주로 지침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줘. 우리한테 컨택해줄래? 그럼 우리가 너네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줄게. 이런 식입니다. 근데 공부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이 기록물의 중요성, 그리고 이 서비스하고 이게 보고받는 중요성이 너무나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 나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유로피아나 아카이브를 구축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카이브가 단순히 기록물을 보관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유럽의 유럽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기제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인들이 어떤 단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어떤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기제를 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EU에서의 지원을 받고 제공하는 그 화질들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그러한 기록물에 대해서 제공하는 정보들, 그러니까 필수 메타가 단순히 소재 정보, 가지고 있는 장소, 위치, 이런 아주 간단한 메타가 아니에요. 니네가 이런 걸 할 때 저작권, 특히 저작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작권에 대한 상세한 메타를 다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변형할 수 없어. 그럼 변형 안 하지? 그럼 변형해도 돼. 그러니까 이 하나의 부분의 메타는 유로피아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조한다든지. 그래서 유로피아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저희가 이 통합 아카이브형 시스템 구축할 때도 유로피아나를 굉장히 많이 참조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버추얼 서비스인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꼽은 건 스마트 활용 서비스 사례하고 영국 스트리트 뮤지엄 그리고 구글 아트 프로젝트입니다. 가장 최근에 핫한 그러한 버추얼 서비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 활용, 이건 이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활용 앱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청 요구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모바일로에서 스마트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이용해서 스마트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앱을,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런 것들의 어떤, 아까 얘기했던 DPI라든지 해상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왜냐면 문화재증이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것들이 요구한다는 거죠, 이용자들이. 그 다음에 스트리트 뮤지엄입니다. 이거 런던, 그냥 영국 박물관이죠. 영국 박물관을 사는데, 아이폰 사용자가 런던 방문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특정 장소에 특정 방향에서 아이폰 카메라를 작동하면 그 위치 방향에서 촬영한 과거의 사진을 오버레이시켜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다 이런 것들이 다 아까 얘기했던 모바일로 앱이 개발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글 아트 프로젝트인데요. 저희가 이제 현대미술관 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왜냐면 너무나 깜짝 놀라게 제공을 합니다. 이거, 그거를 굳이 박물관 안 가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의 그 사립미술관협회에서도 백인들을 구글 아트 프로젝트하고 연결시켜서 백인의 화가들 작품들을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데 360도로 다 돌아볼 수 있어요. 마우스를 조작하면서 굳이 안 가도 다 관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해상도가 기가 막힙니다. 기가바이트라서 어떤 작품은 그 재질을 느낄 수가 있어요, 눈으로.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를 좁혀서 들어가면 그 재질을 다 보여주는 거죠. 엄청나게 비싼 제작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그 뮤지엄 뷰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데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돈의 문제도 하나 있지만 제공하는 화질의 문제도 또 하나가 뭐냐면 제공하는 정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글 아트 프로젝트 보면 아카이브를 너무나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다는 거죠. 작가의 작품의 생산량도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거는 제공을 하지만 그 작가가 그 작품을 할 때 그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비디오로 제공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작품에 쓰여진 그런 것들을 아트샵 같은 데 연결시켜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제공하는 정보들을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의 어떤 그런 하나의 기록물에 대해서 가치 평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걸 활용하는 부분들이 가치 평가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 작품이라는 동영상에서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설치미술 같은 걸 할 경우에는 다 그걸 동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 그 비디오를 다 보여줘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걸 철거하는 작업들도 다 찍습니다. 그걸 다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면 시스템 기능 구성입니다. 가장 간편하고 편리적인 것만 골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집 대상, 국내 수집입니다. 그래서 국내 소장자 기간, 해외 기록 보유 발굴 기간, 재단위 행사 선출물, 네트워킹 기간 보유 자원, 그리고 다음에 배우는 네트워킹 대상입니다. 수집에서 갖고 있는 아니지만 네트워킹을 통해서 제공을 하는 그 기록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통합형 아카이브 관리 시스템은 가장 이런 것들을 최적화할 수 있는 모듈들을 뽑아보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기준 정보 관리 모듈, 연표 관리 모듈, 그리고 수집 입점용 모듈, 관리 입점용 모듈, 그리고 보안 비밀 관리 모듈입니다. 그리고 통합 아카이브 관리 시스템 옆에 콘텐츠 확장 서비스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바일 서비스 모듈이라든지 가상 환경 서비스 모듈을 제공해서 이용자, 가격과 생활성 이용자가 입장한 네트워킹 기간, 물론 네트워킹 이용자도 한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기능 구성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부분이 세분화될 수 있고 추가될 수 있고 기능의 기간, 특성화 이런 것들의 시스템과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되기 전에 시스템 구성적인 구축 방향입니다. 그래서 가장 실무적인 이제 측면에 대한 부분인데요. 편의 기록 지원, 수집 공공 지원 기능하고 구조 프로젝트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밀한 관리 기능 구축, 지적 통제 기능, 물리적 통제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서비스 지원에서 채널 기반 서비스와 3D 콘텐츠 서비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프라이어리티를 갖는 먼저 따라야 되는 그런 구축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여러 가지를 나누는 시급성을 요구하는 기능을 먼저 구축하고 유지 보수하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기능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치료적인 스트림입니다. 단계별 이행계획과 주요 부분을 이행계획으로 나눠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좀 짧게 연구원 사정을 잘못 짜고 저라고 보는데요. 기반 조성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년간의 기반 조성기로 잡고 여기서는 기록관의 최소 비용을 실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미술관처럼 프리오프닝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 온라인 기록관을 구축한다든지 그래서 온라인 기록관 구축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을 하면서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개발구역 제공되는데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기록관의 선별 기술을 기반한 콘텐츠 제작, 구술사업 개시해야 됩니다. 구술사업팀 구성해서 학술팀을 구성해서 그들이 장기간에 구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오픈했을 때 그것을 서비스할 수 있는 그 지속적인 업데이트입니다. 그 2학기는 기록관 준비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기록관 걸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관련 협의를 완료하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수립 선별 콘텐츠 공학의 참여 교육, 관리 교육을 수립하고 아까 말씀드린 업무 프로세스 설계, 구체적인 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개발하고 ISP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진행된다고 봅니다. 이제 3단계가 기록관 설립 교재를 준비를 완료하고 안정적인 구현을 하고 개헌을 하는 단계입니다. 분위기를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인프라 구축에 ISP 사업 추진을 하고요. 기록 조사의 수준은 1년 기록 수지 구축처럼 연차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기록 관리 부분은 아까 지적드린 것처럼 어린이 프로세스 설계의 매뉴얼 개발, 콘텐츠 서비스는 수직으로 콘텐츠 개발하고 전시 프로그램,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연락 서비스 진행을 하고요. 또 연구의 편의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하는 제가 한번 테마트를 해봤습니다. 유형자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교육 준비를 기대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아까 구축의 절차, 방법, 나아가서 또 우리 연구에 굉장히 필요한 이행 계획까지 또 상세히 완전히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원래는 뭐 조금 하고, 질문을 받고 이렇게 좀 진행하겠는데, 또 우리 연구에 워낙 아무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알게 많은 시간을 그냥 듣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또 쉬었다가 한 2시 5분에, 3시 5분이죠? 3시 5분에 다음 발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또 이 발제는 신경 쓰시고 편하게 하십시오. 이 토론은 끝나고 나서 종합 토론하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쉬었다 두 번째 발제를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시간 너무 많이 아니요, 우리 저희 눈이 쏘시 나왔는데.
용산 지역에도 교육청이나 뭐 많거든요, 기록. 의무적으로 했어야 되니까. 여기 뭐 되게 좋은데. 아, 그렇구나. 이게 제가 여기 아, 그래요? 언제 나왔어요? 교육이 맞췄어요? 네. 진짜? 근데 익숙해서 어디서 뵀나 싶어서 7기면 몇 년째 나오신 거예요? 제가 2000년 그럼 서울 왔다 갔다 네네. 그때는 2주에 한 번씩 아, 네, 그렇죠. 최근에 뵌거 같아요. 아, 진짜? 네. 자주 올라가. 그리고 여기 기록관 전용으로 관광실이 없다. 저는 네, 지금 남구청에 있어요. 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치현. 성함 잘 모르겠고. 네. 아, 여기에 울산대 출신이고, 여기 대학 기록관 다닐 때 공부하셨다가, 우선은 지금 뽑았죠. 울산대요? 지금 수업이 안 됐을 거예요. 저번에 뽑는다고 막 그래갖고 후배에 김선미라고 아시죠? 선배랑 예, 저기 해양. 뭐 지원을 해보고 싶은데 저희도 본다. 거기 있는지 아세요? 안동산 가기대. 울산대학교에 지금 원래 있다가 수사학과를 들어와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한명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출산학과에 여기 들어가거든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 오늘 출장 오시려네요? 네. 좀 이렇게 남구청에 있으니까. 네, 밑에 있는 대학도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일하는 지금 일하다가 다른 이제 연구를 안 하니까 일적으로 공부해 주려고
맞네. 근데 또 이거는 사실 그냥 같이 하는 이런 쪽으로 운동이 제목이 지동이 다 필습할 수 있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학생들한테 찾아가고 기간에 거기에 학생이 가서 기간에서 일을 하면 이제 인수를 주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그래서 그 선생님이 기록연구원에 하는 게 그럼 기록연구원은 이렇게 주변에 관련한 학생들을 실습을 시켜요. 그러면 6개월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은 학생들이 사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려고 할 거예요. 아, 되게 똘똘해요. 네. 선미, 특히 선미는 저하고 프로젝트 많이 해요. 내려갈 때 얼마나 아쉬웠는지. 맞아요. 프로그램이 이미 잘 구축되어 있네요. 하려고 하는데 같이 기관에 이제 소속이 되다 보니까 연구원이라는 게 그래서 잘하는 건데 거기에 자기 방금 다 이거지. 자유롭습니다. 자기 올라가려고 하는 되게 적극적이야. 울산이니까 항상 이렇게 올라가면 멀리서 왔다고 손에서 아니냐고 그래서 방역시 네 세상 오셨어요? 네 진짜 젊은 남자들이 많아요. 도착했는데 식당이나 이런 데 보면 사실 젊은 남자들이 많아요. 부산이 제일 그렇죠. 30대 젊죠? 네, 젊죠. 부산은 가면 되게 일찍이 많이 있는데 자, 그러면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외국의 자율심이 정리되어 있는데 그 미국 대통령 기록관 사입니다. 우리 아산 리더십 연구원도 향후 이 모델링이 될 수 있는 것은 미국 대통령 기록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명기되어 계신 연영생의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경래 팀장 맡은 연구하고 이은이에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 그 요청받은 그 주제는 대통령 기록관에서는 운영 사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데 발표한 제목을 보니까 10개 자율수심이 정리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 기록관 그 운영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방향으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발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권리 및 운영 현황 하고요. 좀 더 그 기록관리 방문자를 수행하는 대통령 기록관을 수행하고 있는 기능으로 크게 두 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기록관 제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마이크
없어도 잘 들리시죠? 미국의 그 대통령 기록관은 저희나라와 좀 다르게 그 개별 대통령 기록관 제도를 그 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별 대통령 기록관은 그 미국의 그 국립기록관리청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줄여서 보통 나라라고 합니다. 나라 소속의 그 나라에 소속된 공공기록관리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 기록관 제도가 확립된 게 1940년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대통령 민간에서 그 재원을 마련해서 대통령 기록관을 나라에 그 기부처를 하면서 참 대통령 기록관 제도가 공공기록관리 제도를 이렇게 편입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대통령, 루즈벨트 이전 대통령 기록관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어떤 그 관리, 운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 그냥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 차별적인 부분들이 좀 된다는 걸 말씀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 기록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퇴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대통령 퇴임 전부터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떤 민간 재단 측에서 그 재원을 마련을 하고 건립을 추진하고요. 건립한 다음에는 그 나라의